7회입니다. 그 뒤엔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는 서준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서준을 우물에 던졌지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서준을 끌어올렸으나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땅으로 끌고 가 팔아넘긴 것이었지요. 서준은 낯선 저택에서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저택 안주인의 눈에 들었고 그것이 화가 되었지요. 서준은 누명을 쓰고 감옥 돌바닥 위에 엎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준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준은 감옥에서도 서준이었습니다. 옥졸들이 죄수들의 식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준이 나서서 정리했지요. 죄수가 몇이고 하루에 곡식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죄수가 병이 있어 따로 죽을 쏘아야 하는지를 서준이 세워놓자 옥졸들이 편해졌습니다. 옥을 관리하는 관리가 이를 눈여겨보았지요. 저 조선인 죄수 쓸만하구나. 서준은 옥 안에서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총관이라 할 만했지요. 조선의 아버지 집에서도 곳간을 맡았고 왕보국 저택에서도 총관이었으니 서준은 어디에 던져져도 새는 것을 잡고 빠지는 것을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즈음 옥에 새 죄수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황궁의 어선방에서 술을 관리하던 진수라는 사내였고, 다른 하나는 황궁의 병과방에서 떡과 과자를 만들던 관리였지요. 둘 다 황제가 연회에서 마신 술과 과자에 탈이 났다는 죄목으로 잡혀온 자들이었습니다. 진수는 30이 넘은 사내였는데 눈이 작고 코가 낮았으나 성격이 쾌활했지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투덜거리는 법 없이 담담했습니다. 서준이 밥을 갖다 주자 진수가 말을 걸었지요. 자네가 이 옥의 살림을 하는 모양이구만. 조선 사람이라 들었는데 어찌 셈이 이리 밝은가.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할 것 없습니다. 셈을 좀 할 뿐이지요. 둘은 그렇게 말을 텄지요. 밤이면 옥방에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수가 어선방에서 어떤 술을 다루었는지, 서준이 조선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서준은 형들에게 팔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다만 사정이 있어 명나라에 오게 되었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수가 얼굴이 어두운 채로 서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소. 서준이 물었지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진수가 말했습니다.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소. 가지셋에서 꽃이 피더니 포도가 주렁주렁 익었소.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고 황제의 잔에 올렸소. 황제가 잔을 받아 드셨소. 서준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지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가지셋은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이 옥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죄가 밝혀지고 다시 황궁으로 돌아가 황제의 술을 올리게 되겠지요.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병과방 관리가 다급하게 물었지요. 나도 꿈을 꾸었소. 내 머리 위에 떡시루 셋이 놓여 있었는데 맨 위 시루에서 새가 날아와 떡을 쪼아 먹었소. 나는 쫓으려 했으나 새가 떠나지 않았소. 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시루셋은 사흘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흘 안에 이 옥에서 나가게 되겠으나 살아서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병과방 관리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무슨 소리요? 관리가 소리쳤으나 서준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황궁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진수는
무죄가 밝혀져 석방되었지요. 술에 탈이 난 것은 재료를 납품한 상인의 잘못이었고 진수에게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병과방 관리는 조사 결과 연회의 과자에 값싼 재료를 바꿔 넣어 독성이 생긴 것이 밝혀졌고 차명에 처해졌지요. 서준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진수가 옥을 나서며 서준의 손을 잡았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소. 황궁에 돌아가면 반드시 당신의 억울함을 윗분께 아뢰겠소.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옥을 나갔지요. 그러나 진수는 황궁에 돌아가자 바쁜 일상에 묻혔습니다. 어선방의 일이 밀려 있었고 황제의 연애 준비가 쏟아졌지요. 서준을 잊은 것은 아니었으나 눈앞의 일에 치이다 보니 약속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지요. 서준은 여전히 옥에 있었습니다. 서준은 기다렸습니다. 진수가 자기를 잊지 않았을 것이라 믿었지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옥의 벽에 금을 그어 날을 세웠지요. 작은 금이 줄줄이 늘어갔습니다. 서준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도, 유 씨에게 누명을 쓸 때도, 진수에게 잊혔을 때도 서준은 원망 대신 기다렸지요. 무엇을 기다리는지 자기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우물 바닥에서도 하늘이 보였다는 것을, 그 어둠에도 끝이 있었다는 것을 서준은 알고 있었지요. 2년째 되던 해에 어느 밤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잠에서 깨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이불을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시가 달려왔으나 황제는 손을 저어 물리쳤지요. 황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이었지요. 큰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맑고 잔잔했지요. 그 강물에서 소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살이 찌고 털에 윤기가 흐르고 건장했지요. 그 뒤로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7마리였습니다. 7마리의 소가 강변에 서서 풀을 뜯었지요. 탐스럽고 건강한 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다시 출렁이더니 소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지요. 갈비뼈가 하나하나 드러나 있었고 가죽이 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움푹 패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마른 소 1마리, 2마리, 7마리. 이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에게 다가가더니 입을 벌려 삼켜버렸습니다. 살찐 소 7마리를 삼키고도 마른 소들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지요. 여전히 갈비뼈가 보였고 여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었지요. 넓은 들판에 벼 이삭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이삭에 알곡이 7개 달려 있었지요. 알이 굵고 빛이 금빛이었습니다. 무겁게 고개를 숙인 알곡이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 다른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이삭은 있으되 알이 없는 쭉정이었지요. 쭉정이 7개가 바람에 부풀어 오르더니 알곡 7개를 감싸 삼켜버렸습니다. 삼키고 나서도 쭉정이는 쭉정이었지요. 비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새벽녘에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풀이를 명했지요. 궁중에 술사가 나섰으나 횡설수설했고 도사가 와도 유학자가 와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노했지요. 이 조정의 짐에 꿈 하나 풀어줄 자가 없단 말이냐.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진수가 건개처럼 2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옥에서 만난 조선인 죄수, 포도나무 꿈을 정확히 풀어내고 떡시루 꿈의 불길한 결말까지 마친 사내, 진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2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목을 졸랐습니다. 진수가 황제 앞에 엎드려 아뢰었지요. 폐하, 2년 전 옥에서 조선인 죄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자가 꿈을 풀어내는데 귀신 같았습니다. 소인의 꿈을 풀었는데 사흘 뒤의 일까지 정확히 맞추었지요. 소인이 진작 아뢰었어야 하는데 아뢰지 못한 죄가 큽니다. 황제가 진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정갈이 옥에 닿았고 서준은 끌려 나왔습니다. 2년 만에 햇빛을 제대로 받았지요. 서준의 얼굴이 여위어 있었고 수염이 자라 있었으나 눈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서준은 옥에서 나오기 전에 물로 얼굴을 씻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요. 황제를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황궁의 기둥은 높았고 처마에 용이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 돌이 거울처럼 반들거렸지요. 붉은 칠을 한 기둥이 양쪽으로 이어졌고 기둥과 기둥 사이로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긴 복도를 지나 어전에 들어섰지요. 황제가 높은 자리에서 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준은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대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꿈을 풀 줄 안다지? 서준이 대답했지요. 소인이 풀 줄 아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풀어주시는 것을 소인이 전할 뿐이옵니다. 황제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찐 소 7과 마른 소 7, 알고 7과 쭉정이 7. 서준은 엎드린 채 끝까지 들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전의 신하들이 서준을 바라보았지요. 서준이 고개를 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두 꿈이 하나의 같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같은 말씀을 2번 내리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뜻이옵니다. 황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살찐 소 7과 알곡 7은 앞으로 올 7년의 풍년이옵니다. 이 7년 동안 천하애들의 곡식이 넘치고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옵니다. 서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마른 소 7과 쭉정이 7은 그 뒤에 올 7년의 흉년이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들판이 마르고 백성이 굶주리게 될 것이옵니다.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키고도 여전히 말라 있었던 것은 흉년이 풍년의 풍요를 모두 집어삼킬 만큼 혹독하다는 뜻이옵니다. 어전이 조용해졌지요. 신하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황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느냐? 서준이 대답했지요. 풍년 7년 동안 천하의 곡식을 거두어 비축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수확의 5분의 1을 관의 곳간에 쌓으십시오. 각 고을에 큰 곳간을 짓고 곡식을 말려 쌓고 쥐와 습기를 막으십시오. 이 일을 맡을 관리를 세우시되 샘에 밟고 사사로이 빼돌리지 않을 자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흉년 7년이 와도 백성이 굶지 않을 것이옵니다. 황제가 서준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옥에서 갓 나온 죄수의 몸은 여위었으나 눈이 맑았고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풀이만 한 것이 아니라 대비책까지 내놓았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이 자보다 나은 자가 조정에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왔지요.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걸어 내려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요. 내시가 비단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관복이 들어 있었지요.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관복이었습니다. 황제가 그 관복을 들어 직접 서준의 어깨에 걸쳤지요. 서준의 여인 어깨에 관복의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가 명의 곡식을 다스린다. 천하의 곡간이 그대 손에 달렸느니라.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관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비단도포를 찢겼던 산기슭이 떠올랐지요. 하늘이 동그라미만큼 작았던 우물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도포, 자락을 던지고 뛰쳐나왔던 별땅의 밤이 떠올랐지요. 그 모든 어둠을 지나 지금 황제의 손으로 관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아뢰었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여기까지가 후편 마이너스 1이야. 약 7200자. 후편 마이너스 2 바로 이어간다.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의 말 그대로였지요. 첫 해가을. 명나라 천하의 들판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고 밀이 넘실거리고 콩이 꼬투리를 터뜨렸지요. 농부들이 이런 풍년은 난생 처음이라며 웃었습니다. 둘째 해도 풍년이었고 셋째 해도 풍년이었지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해까지 7년 내내 하늘이 비를 알맞게 내리고 해를 알맞게 비추었습니다. 서준은 그 7년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곡간에 쌓았지요. 명나라 각 고을의 곡간을 새로 지었습니다. 곡간마다 곡식이 천장까지 차올랐고 서준은 매달 장부를 점검하며 한 섬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했지요. 곡간 바닥에 돌을 깔고 벽에 회를 바르고 지붕을 높여 통풍이 되게 했습니다. 조선의 아버지 집에서 하던 것과 같았지요. 다만 규모가 만배였습니다. 서준은 22의 관직을 받았고 7년이 흐르는 동안 29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팔려온 17 소년이 명나라 조정의 핵심 관리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서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복을 입어도 걸음이 거드름 피우지 않았고 아랫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법이 없었지요.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남기지 않았고 옷을 헤어질 때까지 입었습니다. 서준은 가끔 밤에 관아의 마루에 앉아 북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조선 쪽이었지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피 묻은 도포를 안고 통곡하셨을 아버지. 별채 마루에서 함께 하늘을 보던 서빈. 살아 계실까? 서빈은 얼마나 컸을까? 서준은 그쪽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장부를 다시 펼쳤지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7년째 되는 해가을. 마지막 풍년의 곡식이 곡간에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장부를 덮고 창밖을 보았지요. 이제 겨울이 옵니다. 서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듬해 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다렸으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계속되었지요. 들판이 말랐습니다. 모를 심었으나 뿌리가 마르고 밀이 싹을 틔웠으나 줄기가 누렇게 시들었지요. 강물이 줄었고 우물이 말랐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들판에는 거둘 것이 없었지요. 흉년의 첫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끼니를 줄였고 다음에는 죽을 쑤었고 그 다음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길에 굶어 쓰러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서준의 곡간은 가득했습니다. 서준은 황제의 명을 받아 곡간을 열었지요. 고을마다 곡식을 풀어 백성에게 나누었습니다. 정해진 양을 정해진 값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준은 직접 고을을 돌며 곡식이 제대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했지요. 곡식을 빼돌리는 자가 있으면 즉시 벌했습니다. 곡식 한 섬이 사람 하나의 목숨이다. 한 섬도 헛되이 쓰지 마라. 흉년이 3년째로 접어들었을 때 조선에서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서문경의 기와집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곡간의 곡식이 줄고 또 줄었습니다. 서문경은 늙었지요. 서준을 잃은 뒤로 10년이 넘게 흘렀고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등이 굽기 시작했지요.
서빈은 25이 되어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문경이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명나라에서 곡식을 판다는 소문이 있다. 누군가가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한다. 서영이 말했지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서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가고 서현, 서민, 서달, 서강이 함께 가거라. 서빈이는 집에 남아 나를 돌봐라. 서빈이 눈을 크게 떴지요. 아버지, 저도 가고 싶습니다. 서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마저 보내면 이 늙은 아비 곁에 아무도 없느니라. 서문경은 서준을 잃은 뒤로 서빈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지요. 윤 씨가 남긴 두 아들 중 하나를 이미 잃었으니 남은 하나마저 멀리 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형제 다섯은 은을 챙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서준이 팔려갔던 바로 그 길이었지요. 서영은 그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0여 년 전 이 길로 동생을 술에 실어 보냈지요. 서영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남경에 도착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각지의 사람들이 관청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역 사람, 남방 사람, 조선 사람, 여진 사람, 형제 다섯은 그 줄 끝에 섰지요. 차례가 왔습니다. 형제 다섯이 관청 안으로 들어섰지요. 높은 자리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허리에 옥띠를 두르고 이마가 넓었지요. 나이는 30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눈매가 또렷했고 얼굴이 단정했지요.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형들을 보았지요. 10여 년 만이었습니다. 서영의 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서연의 얼굴이 마르고 서민의 등이 구부정했지요. 서달과 서강은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기 형들이었지요. 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서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형들은 서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 소년이 30 사내가 되었고 조선의 양반 자제가 명나라의 관복을 입고 있으니 알아볼 수 없었지요. 서준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명나라 말로 어디서 왔느냐? 서영이 서툰 한자로 대답했지요. 조선에서 왔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서준이 형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서영, 서현, 서민, 서달, 서강. 다섯이었지요. 서빈이 없었습니다. 형제가 5분이냐, 더 있느냐. 서영이 잠시 멈칫했지요. 원래 7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래전에 잃었고 막내는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오래전에 잃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잃었다. 팔았다가 아니라 잃었다고. 서준은 눈을 뜨고 결심했지요. 아직은 정체를 밝히지 않겠다고. 형들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준이 관리에게 명했지요. 이들에게 곡식을 내주어라. 다만 서준이 형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막내를 데려와라. 형제가 7이라 했는데 5만 오고 막내를 숨기고 있다면 간첩이 아닌가 의심이 되느니라. 다음에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 서영이 당황했지요.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막내를 데려와서 증명하라. 서준은 형들에게 곡식 10섬을 내주었습니다. 형들은 곡식을 짊어지고 관청을 나섰지요. 서준은 형들이 떠난 뒤 홀로 관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빈을 데려오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서빈을 보고 싶어서만이 아니었지요. 형들이 서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빈을 지키는 형들인지 아니면
또다시 자기들만 챙기는 형들인지를. 조선으로 돌아온 형들은 서문경에게 명나라 관리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서문경의 얼굴이 굳었지요. 서빈이를 데려가라고? 안 된다. 서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을 잃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내가 보냈다. 내가 형들한테 가보라고 보냈다. 그래서 서준을 잃었다. 서빈이는 안 된다. 차라리 내가 굶겠다. 형들이 돌아가며 설득했으나 서문경은 듣지 않았지요. 곡식이 줄어들었습니다. 10섬이 5섬이 되고 5섬이 2섬이 되었지요. 마을 전체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문경이 입을 열었지요. 서빈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거라. 다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반드시. 서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서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형제 6이 남경의 관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빈이 함께였지요. 서준은 형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서 있는 사내를 보았지요. 키가 서준과 비슷했고 눈매가 깊어지며 얼굴이 단정했습니다. 윤 씨를 닮은 얼굴이었지요. 서빈이었습니다. 별채마루에서 하늘을 보던 13살 아이가 25사내가 되어 서 있었지요. 서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시선을 서빈에게서 떼지 못했지요. 서빈은 서준을 모르는 얼굴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지요. 이번에는 6이구나. 막내가 이 자냐?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예. 막내 서빈입니다. 서준이 서빈에게 물었지요.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서빈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건강하시나 많이 늙으셨습니다. 서준의 눈이 잠깐 젖었지요. 서준은 고개를 돌려 기침을 한번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곡식을 내주겠다. 서준은 이번에는 넉넉하게 곡식 20섬을 내주었지요. 형들이 곡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은밀히 관리 하나를 불렀습니다. 막내의 곡식 자루맨 아래에 이것을 넣어라. 서준이 건넨 것은 옥잔 하나였지요. 작으나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갸웃했으나 서준의 명인이 그대로 했지요. 형들은 곡식을 짊어지고 남경 성문을 나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반나절쯤 걸었을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멈춰라. 명나라 관군이었습니다. 너희 자루를 열어라. 관청에서 옥잔이 하나 사라졌다. 서영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우리는 곡식만 받았습니다. 관군이 자루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서영, 서현, 서민, 서달, 서강 모두 없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빈의 자루를 뒤졌습니다. 옥잔이 나왔지요. 서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서빈이 소리쳤으나 옥잔은 서빈의 자루에서 나왔지요. 관군이 서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자를 관청으로 데려간다. 나머지는 가도 좋다. 형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머지는 가도 좋다. 서준이 만든 시험이었지요. 10여 년 전 형들은 동생 하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서빈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서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 아이는 결백하오. 만약 죄가 있다면 나를 대신 잡아가시오. 관군이 서영을 보았지요. 당신이 잔을 훔쳤다는 말이오?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훔치지는 않았소. 그러나 이 아이를 보내줄 수 없소.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막내요.
늙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내며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하셨소.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살지 못하시오.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나는 이미 아버지께 한 아들을 잃게 한 사람이오. 형제들이 서영을 보았습니다. 서영은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지요. 오래전에 동생 하나를 잃었소. 그때 내가 지키지 못했소. 아버지가 피 묻은 옷을 안고 통곡하시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소. 그 짐을 지고 10년을 살았소. 이번에는 안 돼요. 이 아이만은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하오. 서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나를 잡아가시오. 서연이 서영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저도 함께 남겠습니다. 서민이, 서달이, 서강이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5 형제가 관군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서빈 하나를 돌려보내달라고 빌었지요. 서빈이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저를 두고 가시면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서영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된다. 너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 관군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관군은 서준의 사람이었지요. 서준이 미리 지시해둔 대로였습니다. 총관대행께서 직접 판단하신다 하셨다. 모두 관청으로 돌아가라. 형제 6이 다시 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서준은 관청 안에 앉아 있었지요. 관군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영이 서빈 대신 자기를 잡아가라 했다는 것을, 5 형제가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서빈을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고 빌었다는 것을.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준은 관리들을 물리쳤지요. 통역관도, 서기도, 관군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관청 안에 서준과 형제 6만 남았지요.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형들 앞에 섰지요. 형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말로, 형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나라 관리의 입에서 나온 조선말. 서영의 눈이 커졌지요. 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저 서준입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서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서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윤 씨를 닮은 얼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준아?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너 살아 있었느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지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서준아. 서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왔지요. 서연이 울었고, 서민이 울었고, 서달이 울었고, 서강이 울었습니다. 5 형제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요. 서빈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빈이 아는 것은 형 서준이 17의 산짐승에게 당해 죽었다는 것뿐이었지요. 그 형이 살아 있었고 명나라의 관복을 입고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 서빈이 한 발짝 다가갔지요. 형. 정말 형이에요? 서준이 서빈을 보았습니다. 별채 마루에서 하늘을 보던 아이. 형. 형님들이 왜 형한테 말을 안 해? 하고 물었던 아이.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서준이 서빈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빈아, 형이다. 형이 여기 있다. 서빈이 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요. 형제 7이 명나라 관청 안에서 울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재회였지요. 한참 뒤 서준이 눈물을 닦고 형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서영이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서준아, 나를 어떻게 벌하든 달게 받겠다. 서준이 서영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곳에 오지 못했다면 황제의 꿈을 풀지 못했을 것이고, 곡식을 비축하지 못했다면 지금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러 올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서준이 서영의 눈을 보며 말했지요. 형님들이 저를 해치려 한 것을 하늘이 선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서영이 서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서준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명나라에서 함께 지냅시다. 흉년이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조선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식구들을 모두 데려오십시오. 형제들은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문경에게 모든 것을 말했지요. 서문경은 서준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채에 가서 피 묻은 비단도포를 꺼냈지요. 10여 년간 접어두었던 도포였습니다. 서문경은 도포를 가슴에 안고 울었지요. 살아있었구나. 내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서문경은 늙은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서빈이 아버지를 부축했고 형제들이 앞길을 열었지요. 김씨도 함께 갔고 형제들의 아내와 아이들도 따랐습니다. 서씨 집안이 통째로 명나라를 향해 떠났지요. 국경을 넘고 며칠을 걸었습니다. 서문경은 걸음이 느렸으나 쉬지 않았지요. 서빈이 아버지, 좀 쉬어 가시지요. 하면 서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이가 기다리고 있다. 남경이 가까워졌을 때 관도 위로 먼지가 일었습니다. 수레와 말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맨 앞에 말 위에 관복을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었지요. 서준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관도 위에서 아버지를 보았지요. 머리가 하얀 늙은 사내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비단도포를 지어주며 웃던 아버지가 이렇게 늙어 있었지요. 서준은 걸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고 뛰기 시작했지요. 관복의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아버지, 서준이 서문경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서준이 돌아왔습니다. 서문경이 서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윤 씨의 눈매가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17 소년이 아니라 30 사내의 얼굴이었으나 그 눈만은 같았습니다. 서문경의 지팡이가 떨어졌지요. 두 손으로 서준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서준아. 서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준을 끌어안았지요. 늙은 아버지의 뼈가 느껴졌습니다. 서문경이 울었고 서준이 울었지요. 서빈이 달려와 둘을 끌어안았고 형들이 뒤에 서서 울었습니다. 관도 위에서 바람이 먼지를 걷어갔지요. 서준은 아버지와 식구들을 남경, 외곽의 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곡식을 넉넉히 보내고 의원을 불러 서문경의 건강을 살피게 했지요. 서문경이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준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요. 명나라 상인에게 팔린 것, 왕보국의 저택에서 총관이 된 것,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황제의 꿈을 풀어 지금에 이른 것. 다만 형들이 자기를 우물에 던지고 상인에게 팔았다는 것은 먼저 말하지 않았지요. 서문경이 알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서영이 서문경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서준이를 산짐승이 해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우물에 던지고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비단도포에 짐승피를 묻혀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서문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서영이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일어나라고 했다.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으나 분노가 아니었지요. 내가 너희를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 잘못이 크다. 서문경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이가 살아있으니 됐다. 이제는 형제끼리 잘 지내거라. 서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지요. 서준은 떨어져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빈이 와서 서준의 팔을 잡았지요. 형,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서준이 서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시는. 흉년은 7년간 이어졌고 서준의 곳간이 명나라와 주변 나라의 백성을 먹여 살렸지요. 서문경의 식구들은 남경에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지냈습니다. 7년의 흉년이 지나고 다시 비가 왔지요. 들판에 푸른 싹이 올라왔고 강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씨를 뿌리기 시작했지요. 서문경은 흉년이 끝난 이듬해 봄에 눈을 감았습니다. 남경의 따뜻한 방에서 서준과 서빈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편히 잠들었지요. 서문경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보고 싶구나. 가서 서준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야겠다. 별채의 등잔불이 떠올랐지요. 양 냄새가 가득하던 방. 윤 씨의 뜨거운 손. 두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던 목소리. 서문경은 그 약속을 끝내 지켰습니다. 돌아 10년이 넘는 길을 돌아서 서문경의 장례를 치른 뒤 서영이 서준에게 왔습니다. 예전의 불같은 사내가 아니었지요.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서준아, 예, 형님, 나는 평생 내게 진 빚을 갚지 못할 것이다. 서준이 고개를 저었지요. 형님,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형님이 서빈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나를 잡아가라 하셨지요. 그 한마디가 10년의 빚을 갚은 것입니다. 서영이 서준을 보았지요. 서준이 웃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서준은 그 뒤에도 명나라 조정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형들은 남경의 자리를 잡았고 서빈은 서준의 곁에서 살림을 도왔지요. 서준은 가끔 밤에 마루에 앉아 북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조선 쪽이었지요. 아버지는 이제 없었으나 아버지가 묻힌 땅이 그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미 윤 씨가 잠든 땅도 바람이 불었지요. 조선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소량이 섞여 있었지요. 국경을 넘던 날 수레 위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서준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지요. 별채 마루에서 서빈과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던 밤. 그런데 괜찮아졌지요. 돌아 한참을 돌아서 서준은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지요. 우물 바닥에서는 하나뿐이었던 별이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볕단이 우뚝 서고 다른 볕단이 절을 하던 꿈.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던 꿈.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마른 우물과 이국의 감옥과 누명과 배신을 지나야 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니 꿈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준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가 되기를 기다렸을 뿐이지요. 여기까지가 후편이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